누구부터 이 잡도라이들을 잡아볼까요? 이건 한번 혼을 좀 내려드리겠어요. 김민석 후보 총리 후보 청문회 할 때 배준영 의원이 광주 사태 뭐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걸 광주 사태라고 그러면 되냐? 그러니까 그 광주와 민주화 운동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세요? 네. 한번 들어보세요. 예. 그래서 이제 광주 사태를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 됐어요? 네. 네. 광주 알았어요. 네. 고맙다고 해야 됩니까, 김유정 의원님? 정말 아직도 저런 표현을 쓰고 있는 국회의원이 있다는 게 참 놀랍네요. 그냥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국가 공식 그 기념일로 지정된 지가 언젠데. 그러니까 저자들은 입에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태라는 게 심각한 사태입니다. 저 사람들 정말. 한덕수도 광주 사태라고 그랬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광주라고 하는 부분이 자기들의 권력들을 축소하는 하나의 사건으로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건에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앗아갔는지, 그리고 그걸 누가 앗아갔는지. 아니, 국민의힘 전신인 전두환이 이렇게 앗아간 사건이잖아요. 그렇다면 반성뿐만 아니라 이 부분과 관련해서 통렬한 반복적인 사과를 안 해도 지금 저희가 믿지 못할 정당이 저런 행태를 하는 걸 보면 저건 좀 DNA 같다. 그리고 절대 바뀌지 않겠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혁신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 저런 말들이 계속 툭툭 튀어나온다고 얘기하는 건 본인들이 생각하는 사유 방식이 저런 방식인 거고, 광주를 민주화운동을 바라보는, 그리고 이것도 국가가 다 공식 기념일로 지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자들은 자기들이 전두환의 후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말실수로 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말실수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정정하는 태도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광주 민주화 운동 뭐 됐어요? 라는 식으로 그냥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치부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죠. 만약에 광주 사태라고 헛소리가 튀어났다라고 한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넘어갔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저 태도 자체가 더 큰 공분을 부른다고 보고, 우리가 광주 사태라고 단어가 일단 튀어나오면 그때 당시에 전두환과 관제 언론들이 이 민주화 운동 자체를 폭동이라고 규정하기 위해서 의미를 축소하고자, 왜곡하고자 광주 사태라는 표현을 썼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광주 사태라고 언급하는 거 자체가 역사적 의미를 폄훼하고 왜곡하기 위한 일종의 시도였던 건데, 저게 이제 습관적으로 배어 있다라고 한다면 저거는 지금 방금 앵커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신군부의 후예들이라고 인정하는 꼴 아니겠습니까? 슈크림님, 저런 자들이 아직도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사태다. 아니, 말씀하신 대로 광주 사태라고 표현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사과하는 태도가 아니잖아요. 아닌 거죠. 제 표현이 너무 잘못됐습니다. 순간 이렇게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다음 질문을 이어가는 게 맞잖아요. 그 표현을 쓰니까 옆에서 다들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니까 광주 민주화운동 됐어요? 민주화운동이라 내가 불러줄게. 됐지? 이런 태도잖아요. 지금 거기에 대한 사과와 이 반성의 의미가 순간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저런 정말? 자는 발로 입을 차버리고 싶어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자, 또 하나. 김용태 비대위원장 지금 이제 며칠 남았죠. 30일까지인가 임기가? 네, 6월 30일까지. 주말이면 끝이죠, 뭐, 네. 사실상. 근데 저는 아무리 야당 대표라고 하더라도 말이라고 하는 게 때가 다 때와 장소, 상황 이런 게 있는 건데, 아니 대통령 딱 취임해서 그거를 축하도 하고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 처음으로 여야 대표들 불러서 밥 한번 먹자라고 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다 대고 5년 후에 재판 받을 거라고 약속을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걸 듣고, 나이도 젊은데 김용태하고 이름 두자가 같은 김영남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본인의 어떤 그릇의 크기에 비해서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큰 감투를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투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내가
뭔가 역할을 해야 돼. 뭔가 내가 보여줘야 돼. 라는 중압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이른바 망가뜨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이른바 뭐 이렇게 한직으로 내친다든지 하는 것 중에 가장 고도의 그리고 정말 망가뜨리는 방법이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감투를 씌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망가지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김용태 의원이 지금 초선이고 나이도 35세, 사실은 국회의원 된 지가 이제 1년 간 넘은 거잖아요. 무리예요, 제가 보기엔. 비대위원장이라는 자리가 당대표를 대신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있기에는 본인의 능력치를 훨씬 넘어간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라도 해야 된다는 강박감에 이 상황과 분위기에 맞지 않는 이 행동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런 얼라를 대표를 시킵니까? 만만하잖아요. 그냥 조용히 시킨 대로 그렇게 할 줄 알고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구인난이고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뭔가 바뀐다는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젊은 사람 중에 찾다 보니까 순번이 거기까지 내려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감당이 안 되는 감투를 쓰고 있는 겁니다. 나이가 어려도 어느 정도 좀 그 상황 판단은 하고 그러잖아요. 김용태가 몇 살이라고요? 35이. 이준석은 몇 살이에요? 40 됐죠. 참 40 됐죠. 출마했으니까. 근데 이준석도 하는 거 보면 애기들 같아.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하고 있는데 이준석이 어떻게 했는지 혹시 사진 보셨나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저렇게 노트북 펴놓고 저거닥저거닥 하고 있어요. 핸드폰 하고. 아니 저 앞에 모니터 저걸로도 뭐 보고 그럴 수 있는 거지요? 네. 국회에서. 네네. 근데 거기다가 지 개인 노트북 펴놓고 따그닥따그닥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데. 근데 본회의장에 노트북 반입이 되나요? 저거 안 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만약 안 된다면 시끄러 임마 그랬겠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반입 시도를 아예 안 해봐가지고 그러게요. 의원들 네. 보통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저 모니터가 인터넷도 다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 노트북을 들고 와서 저기서 무슨 뭐 일을 할 것도 아니고 본회의 열릴 때는 본회의에 집중을 해야죠. 근데 또 제가 잔머리는 잘 굴려 있잖아요. 저기 노트북에 또 화면 보호 필름을 붙였어. 필름을 붙였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쓰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본회의장에 노트북 들고 가서 저렇게 아니 본회의 할 때는 본회의에 집중을 해야죠. 누가 더군다나 시정 연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그걸 그거 들어야 잘못한 되고 만약에 뭐 정말 그 뭐 지가 못 알아듣는 단어가 나오거나 뭐 팩트 체크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 앞에 있는 모니터도 컴퓨터 연동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개인 노트북을 갖고 와서 이렇게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 첫 시정 연설에다가요 내용이 뭡니까? 추경이에요. 추경. 지금 국민들 경제 때문에 민생 때문에 힘들어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추경을 통과시켜서 마중물이라도 보내서 이제 조금이라도 숨이라도 트이게 하자. 이게 지금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여야가 합의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했으면 그래도 공당의 개혁신당의 대표를 했었고 대선 후보까지 나온 사람이라면 이 중대한 첫 시정연설에 그것도 추경의 내용들을 가지고 연설을 하면 그것을 갖다가 경청하고 어떻게 하면 여야가 합의할 수 있을 것인지 또 국민들에게 힘든 자영업자들에게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앉아가지고 저 자세와 태도를 보게 되면 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저런 태도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을 저런 태도 자체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저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런 모습을 보면. 전 그래서 이준석이나 김용태나 그러니까 저는 김용태는 이준석의 시즌2 같다라고 하는 느낌. 그래도 이준석은 뭐 제가 과거에 봤을 때 좀 제가 볼 때 약간 좀 뭐랄까요 싸가지가 좀 없어 보였거든요. 근데 김용태는 그러지 않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리가 저렇게 만드는 것 같은 측면들이 꽤 있어요. 아니 근데 저 자리는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아니더라도 본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에 개인 노트북 갖고 와서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펜코를 들여다본 건지 아니면 뭘 사진을 들여다본 건지 모르겠는데 본회의장에 개인 노트북 갖고 들어와서 뭘 개인적으로 뭘 업무를 보거나 뭘 하는 건 저건 아니죠. 그러면 본회의장에 왜 들어와 있어요? 처음 봤어요.
개인 노트북으로 지금 그러니까. 네, 핸드폰 하다가 막 걸린 사람은 많았죠. 핸드폰이야 뭐. 그런데 처음 봤어요. 좀 그리고 좀 정서가 불안한가? 약간 주의가 산만하고. 대부분 그렇죠. 네. 그 저거 뭐 로그 기록 같은 경우가 들키지 않으려고 저렇게 했나요? 그럴 수 있겠죠. 로그 기록이 다 나오니까 뭘 그러게. 했는지를. 아. 그러니까 저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갖고 와서 저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저런 공적인 공간도 저렇게 사적으로 자기가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건 공인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하는 그 행동이라는 건 국민을 대하는 태도잖아요. 근데 지금 이준석 의원의 경우에도 본회의장에서 저런 태도를 보였다라는 건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일단 글러먹었다라고 평가를 예. 해주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아까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인데 배준영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뭐 젊은 정치인이든 아닌 정치인이든 다 떠나서 역사를 대하는 태도도 역시 가볍기 짝이 없다. 그 가벼운 게 문제가 아니고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최근에는 또 제주 4.3과 관련돼서 남로당 총파업 이런 발언해가지고 또 논란이 됐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없이 가벼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자, 어제 시정연설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 참 여야 의원들 악수 일일이 이렇게 하고 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근데 거기에서 권성동 의원 만나가지고 권성동이 뭐라고 한참 이야기를 하니까 툭 이렇게 웃으면서 팔을 치고 이렇게 이동을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 잠깐 좀 볼까요? 자, 연설 끝나고 연설 시작하면서도 야당을 향해서 먼저 인사를 했죠. 그리고 이제 연설 끝나고도 야당 국민의힘 쪽으로 먼저 가서 악수하고 그리고 쭉 그쪽으로 가면서 악수하는데 박수 안 치다가도 이렇게 와서 하니까 다 그래도 서서 악수는 이렇게 하던데 거기에서 이제 권성동 의원을 이렇게 만났는데 권성동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한 장면, 그 장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준비됐나요? 예. 나경원 의원도 뭐라고 하던데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김민석 총리 그 안 얘기 된다. 했대요? 네. 아, 그러면 그네들 짜고 했구나. 세 사람인데요. 권성동, 예. 임종득, 아, 나경원. 임종득도 뭐 이야기하던데 그 네, 얘기였어요? 세 사람이 다 총리 안 된다. 어. 그 얘기였어요. 근데 권성동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두 번 얘기 반복해서 얘기했는데 알았어 이러면서 툭 쳤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그냥 이쪽으로 씩 돌리는데 웃어요, 본인도. 그러니까 뭐 어차피 권성동 의원한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네. 그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것도 들어보시죠. 국민명령과 총리는 공격 안 된다라고 그건 얘기하니까 알다면 치워. 그래, 잘했다. 잘했어. 아유, 저는 뭐 그 이재명 대통령과 권성동 의원은 저기 사법고시도 같이 준비하고 학교도 뭐 갖고 네. 선후배 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가까운 인간관계였으니까 가벼운 얘기를 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제 김민석 총리 후보자 얘기를 꺼냈다라는 얘기를 듣고 뭐 이제 국민의힘 했다 이제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만은 뭐 저런 모습도 저는 굉장히 흐뭇하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대통령의 여유는 자신감에서 나온다고 저는 보거든요. 연설 끝나고 바로 국민의힘 쪽으로 들어가셔서 그냥 빠르게 훑고 나온 게 아니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악수하고 아이 컨택하고 무슨 얘기하는지 들어보고 대답해주고 스킨십을 한다라는 거는 저는 뭐 물론 이전 정부와 굳이 비교할 이유도 없지만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도 사실 야당 의원들과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이런 대면대면함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어제 같은 상황은 정말 저는
아, 이게 정치의 이제 정상화가 되어가고 있구나. 복원이 되어가고 있구나. 대통령의 정치는 국민들이 진짜 바라고 기대했던 그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뭐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권성동 의원이요, 원내대표 지금 물러났는데 상당히 지금 조금 뭔가 입장이 난처할 것 같은 게 하나 나왔어요. KH 배상윤 회장이라고 대북송금 관련해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다가 동남아 어디 국가로 지금 피신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관련된 녹취가 최근에 공개가 됐는데 그 녹취를 보면 권성동이 뭔가 회유하고 조작하고 이러는 것 같은 뉘앙스가 풍긴단 말이에요. 이거 제대로 좀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관련된 녹취를 한번 들어보시죠. 그런데 여하튼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던 걸 내가 뭐 이름은 얘기 안 하고 네네. 구체적으로 뭐 몇 명도 얘기 안 했어. 예예. 얘기 안 하고 하여튼 뭐 그런 걸 진술할 요의가 있다 그러더래. 그 뭐 수사 협조하면 뭐 저희들도 도와줘야지 그런 취지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조 회장하고 나하고 한번 좀 보죠 뭐 그러면. 예,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한번 보고 예예. 뭐 사람 이름 뭐 또 액수는 얘기 안 하더라도 예예. 조 회장은 다 알고 있으니까 나도 뭐 이런 거 어디 가서 떠드는 사람이 아니야. 아니 많은. 아이고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거 갖고 내가 떠들고. 아이고 없고. 그러니까 하여튼 내가 시간 한번 줄게요. 예예.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달려가겠습니다. 예. 빨리 마무리 짓자고.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했죠. 예, 감사합니다. 예. 저걸 들어보면 누가 브로커인지 모르겠어요. 김용남 의원님 어떤 상황으로 보입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KH그룹은 그 원래는 배상윤 씨라고 거기가 실제 뭐 이른바 오너 뭐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해외 도피한 지가 지금 오래됐죠. 그래서 지금도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지난번에 SBS하고 인터뷰한 걸 보니까 8월인가 들어오겠다고 예.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저 상황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게 뭐를 도모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뭐 언론 생각해 보면 이제 KH그룹 관계자가 어떻게 좀 이 문제 좀 풀어주면 좋겠다. 당신이 이제 실력자니까. 그러니까 한번 보자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이제 당시 KH그룹이 문제가 됐던 거는 당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어떤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그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 다음으로 또 수사 대상이 됐었으니까 관련해서 당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좀 하고 하면 선처를 좀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사항과 관련해서 어떤 일종의 거강꾼 이런 역할처럼 들리는 취지가 있는데 그 말이 안 되죠. 수사기관 뭐라고 지금 그 권성동 의원이 검사가 아닌데 그와 관련해서 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저 상황이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성태가 북한에 돈을 줬는데 누구한테 줬냐? 리오남한테 줬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 줬냐? 필리핀에서 줬다. 김성태밖에 본인 한 명밖에 진술인이 없으니까 이 배 회장한테 얘기를 한 거죠. 자기도 봤다. 이 진술을 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진술인이 2명이잖아요. 그러면 리오남한테 돈이 갔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검찰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김성태 진술을 바꾸게 만들었고 그 진술이 한 명밖에 없으니까 소위 배 회장에게 그렇게 진술을 하게 해달라고 얘기했고 거기와 관련돼서 아마 돈이 갔을 거라고 하는 추정이 되는 거고 이게 왜 추정되냐면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요. 이화영의 변호인 측에게 자기가 야 우리는 세게 베팅해 그러면서 내가 300억 정도 줄 수 있어. 플리바게닝 거예요. 돌아올 때 나 문제 없게 해줘. 이런 거니까 그때도 그런 일이 벌어졌겠지 라고 추정하는 거죠. 여기다가도 그러니까 이화영 변호사한테도 우리 세게 베팅한다. 300억 정도 줄 수 있어. 그러니까 플리바게닝 해서 우리 돌아올 때 큰 문제 없게 해줘 라고 얘기했으면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 배 회장이 국내 돌아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플리바게닝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근데 그 과정에 두 번째로
소위 이 맨 처음에는 선대위의 언론특보인가요? 윤석열? 그 사람한테 로비를 했다가 이 로비 투로 아마 권성동 의원한테도 로비가 된 게 아닌가라고 좀 추정해 볼 만한 녹취 내용이 나온 거고, 이 녹취 내용과 관련해서 저 녹취는 없습니다만 이 사람 진술한 다른 내용에 의하면 40억 정도를 주겠다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진술이 있는 거니까, 저는 뭐 40억, 뭐 300억 이런 얘기들이 오갔다고 하는 거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정도가 아니고 이 부분은 이재명 후보를 감옥에 넣기 위해서 진술을 왜곡하게 만들었던 사건과 전체적으로 패키지가 있기 때문에 전 이것도 특검 가야 된다고 봐요. 예, 첫 번째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의혹은 이제 윤핵관의 한 명인 권성동 의원이 이제 이런 의혹에 연루돼 있고 녹취가 지금 정권이 바뀌니까 나왔다라는 거고, 최근에 KH그룹의 이 배 회장의 경우는 다른 방송 인터뷰에서도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과 KH그룹 대북송금은 이재명 대표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는 이미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자체적으로 북한에 돈을 송금을 한 것이지 이재명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지금 이 사람들이 진술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검찰과 그때 당시 여권이었던 국민의힘이 제기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특히 쌍방울 대북송금권은 허위에 가깝다라는 게 점점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뭐랄까 없던 사실을 왜곡하고 만들어내가지고 억울한 사람을 양산할 뻔했던 거거든요. 굉장히 대단한 뉴스죠. 그래서 제가 이 당시에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을 만났었어요. 네. 얼마 전에. 그러면서 이제 연어 파티, 그 사실인 거예요. 그럼 그게 사실이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증거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 검찰이 진술을 왜곡하게 진술 세미나를 열게 만들었다는 거고, 그러니까 적어도 이거는 이재명 대표를 집어넣기 위한 그 당시 조치가 벌어졌고, 그 과정에 지금 얘기 나온 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살포되는 과정까지 결합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매우 충격적인 게이트가 될 수 있는 것. 이거 같은 경우도. 되게 구체적인 게 뭐 연어 파티 중에 술은 뭐 25도짜리 화요를 먹었다 뭐 이런 진술까지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뭐 오마이뉴스 단독 보도했습니다만. 하여튼 이제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도대체 이게 뭔가 궁금했던 것들 하나하나 진실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이번 군사 쿠데타가 실패한 결정적인 요인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사전 경고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앙심을 품은 내란 잔당들이 김민석 후보를 조직적으로 공격하는 게 아닌가. 주진우 의원의 검은봉투법에 따르면요, 주진우 의원처럼 70억씩 물려받은 사람만 정치할 수 있어요. 급성 간염으로 면제가 됐는데, 급성 간염은 급성이잖아요. 아, 그래서 국민들이 검사 출신 국회의원을 외면하시는구나. 오늘까지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이어지는데, 오늘 뭐 더 할 게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냥 그 녹음기, 고장난 녹음기 반복하듯이 그 물어본 말 또 물어보고 물어본 말 또 물어보고 그거밖에 준비한 게 없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돈 그것밖에 안 벌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썼어? 뭐 이런 내용인데 얼마나 썼다는 것인지. 그리고 유학은 어떻게 보냈어? 뭐 이런 것만 계속 물고 늘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칭화대 학위 가지고 뭐 저기 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재산 관련해서 그렇게 많이 물어보고 한 자가 바로 주진우 의원 아닙니까? 오히려 지금 주진우는 청문회 끝나고 나면 그 재산 가지고 더 곤욕을 치르게 될 판입니다, 지금. 도대체 너는 뭐 어떻게 해서 많이 벌었냐? 막 그런 얘기 나오지 않겠어요? 어제 그 재산 관련해서 얘기했던 것들을 몇 가지 한번 들어보죠. 주진우 의원과 전용기 의원이 얘기했던 거 한번 들어볼까요? 출판기념회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국민 눈높이에 현재 국민 눈높이에 현격히 맞지 않고요. 출판기념회는 그동안 국회의원의 음성적 수입원으로 항상 지적해왔던 것인데, 출판기념회가 국회의원의 음성적 수입원이라고 아주 악질적인 문제라고 존경하는 주진우 의원께서 주장하고 계시지만, 정치 신인의, 그러니까 야인의 정치적 출정식, 자신의 홍보 수단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원외 인사들은 지금 국회의원님들처럼 후원금도 못 받아요. 그럼 그 정치 자금은 어디서 받아야 됩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 계신 국회의원들께서 원외위원장들, 원외 인사들 합법적인 정치자금 수입 그 모금을 못하도록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수익으로 인해서 본인의 정치 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음성적인 수익원으로 이야기한다. 재산이 수십억 원씩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수 있으나 돈 없는 사람도 정치해야죠. 그래야 세상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김지호 의원님은 재산 문제 관련해서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니, 이게 이제 인사청문회는 저 사람이 공직자로서 얼마나 능력이 있냐, 도덕적으로 얼마나 청빈하냐, 깨끗하냐, 뭐 이런 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간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도덕성 검증을 할 때 뭐 그런 것들이에요. 어떤 사람한테 특혜를 줘서 뭔가 반대급부를 받았냐, 뭐 혐의가 있냐, 뭔가 좀 카르텔을 형성하고 결탁을 했냐, 이제 이런 것들을 주로 검증하는데 이번에는요, 재산이 2억도 안 되는 사람한테 왜 그동안 생활비를 많이 썼냐, 생활비 많이 쓴 내역을 보니까 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추징금 납부하느냐 쓴 거고, 그냥 여기서 조금 빌려서 쓰고 저기서 빌려서 좀 쓰고, 아 이것도 참 해명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정치를 오래 했고 정말 유능한 정치인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야 이런 정말 개인 사생활까지 다 밝혀야 한다는 게 참 저로서는 명구하고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그냥 망신주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의원 자체가 70억이 넘는, 검사 생활하면서 70억이 넘는 재산을 쌓아왔고, 그 아들 있죠, 20세 된 아들은 예금으로 7억 8천만 원을 가지고 있답니다. 다 증여받았대요. 그럼 증여세를 2억도 넘게 냈는데 그 증여세를 어떻게 조성해서 납부했는지에 대해서는 또 답변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저는 국민의힘이 이번 군사 쿠데타가 실패한 결정적인 요인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사전 경고 아니겠습니까? 미리 정보를 얻고 윤석열 정부의 군사 쿠데타를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했는데, 이에 대한 앙심을 품은 내란 잔당들이 김민석 후보를 조직적으로 공격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요 검증 관련돼서 사실 우리가 공사구별 잘하라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도 공사구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것은 공적인 영역에서 활동하면서 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자기 사리사욕 취한 거 아니야? 라는 게 관심 대상이 돼야 되는 것인데, 저는 반대로요, 주진우 의원이 초혼인지 미혼인지 재혼인지 삼혼인지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뭐 좀 아버지 찬스 얘기하면서, 아버지가 이제 변호사 출신이라고 해요. 검사 출신에. 뭐 재산을 70억 물려받았고 자기 자식이 이제 7억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70억과 7억도 국민 정서에는 아우 재산이 많네, 아버지 찬스 썼네 라고 국민들이 얘기할 수는 있으나, 주진우 의원이 만약에 공직에 왔다? 별로 그거를 증여세나 상속세만 잘 냈으면요, 그 돈을 어디다 썼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왜? 공적인 일과 관련이 없으니까요. 근데 지금 주진우 의원은 아들 유학 어떻게 보냈냐, 뭘 어디다 써, 다 사적인 걸로 심지어 전처까지 부르자고 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공사구별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제가 저 검은봉투법 관련해서 전 전용기 의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잘 짚었다고 봐요. 주진우 의원의 얘기는 그겁니다. 김민석 의원 공격해야 되니까 검은봉투법 만들어서, 이건 아마 노란봉투법을 연상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음성적 자금을 출판기념일을 통해서 정치자금 조달하는 거 아니야?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상당히 반정치적인 인식을 여기에다 투영시키고 있거든요. 첫 번째, 검은봉투법으로 그러면은 출판기념회를 규제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왜 원외 정치인들이 왜 출판기념회를 합니까? 합법적으로 돈 거둘 수 있는 권한을 다 막아놨으니까요. 법을 어기라고 종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국회의원들은요, 1년에 선거가 있는 애는 3억까지 모을 수 있습니다. 1년에. 거기다 보좌진 9명씩 나라에서 세금 다 대주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게임이 됩니까? 정치 신인하고? 그러면은 주진우 의원의 검은봉투법에 따르면요, 주진우 의원처럼 70억씩 물려받은 사람만 정치할 수 있어요. 저는 정치 못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또 하나, 또 검찰에다가 칼을 쥐어주자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검은봉투법을 만들어서 출판기념회 때 이거 어기면 수사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최소한 수사라도 정정당당하게 편향되지 않게 하면은 뭐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본인들은 또 힘 가지면은 야당 인사만 수사하잖아요. 그럼 야당 탄압 용도로 검은봉투법이 악용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검은봉투법을 할 게 아니라 차라리 국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려면요. 밝은 모금법을 만들어야 돼요. 원내든 원외든 합법적으로 서로 다 동등하게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정치에 돈이 들어가는 게 사실이니까요. 만약에 그 말이 아니라고 하고 주진우 의원 말대로 하면요. 원내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후원해제도 다 없애야 됩니다. 아버지가 70억씩 물려주는 사람만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검은봉투법이라는 이런 반정치적 성향을 여전히 주진우 의원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분은 정치에서는 안 될 사람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벌써 국회에서는 주진우 재산 형성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의혹을 밝히자 하는 청원이 등장했습니다. 주진우는 이제 한번 좀 견뎌 봐야지요. 도대체 어떤 식으로 재산을 그렇게 모으게 됐는지 한번 주진우도 좀 밝힐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군대 문제도 주진우가 뭐 급성 간염으로 면제가 됐는데 급성 간염은 급성이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이렇게 급성 간염이 있으면은 그때 일단 보류를 하고 그 다음에 신체 검사 받을 때 이제 상태를 봐가지고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면 뭐 병력을 면제해주거나 다른 데로 빼고 그때는 방이었나요? 공익이었나요? 그리고 이제 재개할 텐데 그 뒤로 바로 또 면제가 됐어요. 그거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박선원 의원이 그 부분을 또 지적을 했는데 그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의 부동시 그리고 어떤 분은 급성 간염으로 군대 면제받고 이런 분도 계시지만 3년 이상 3년 세월을 억구를 치르면서 병역을 대신했다. 민주화 투쟁으로 병역을 대신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박선원 의원이 지금 언급한 것은 타인의 질병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예요. 제 병역 면제 사유를 언급하면서 지금 댓글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얘기하는 내용도 지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릅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몰라요? 기본적으로 아무도 몰랐다고요. 그러면 급성 간염이라는 표현을 왜 했습니까? 이거 몰랐어요? 아, 몰랐으면 박선호 의원 모르고 얘기한 거예요? 제 얘기를 언급하신 거죠? 아닙니까? 사람에서 이거 사과해야 될 사안이고요. 타인의 질병에 대해서 아무리 국회의 품격이 떨어져도 남이 치료받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기준이 있습니다. 급성 감염은 나는 빨리 치료돼서 군대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는 제 나름의 판단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갖고 있는 의료 상식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않고 남의 눈에 티끌을 가지고 지적하는 의원님들 하지 마세요. 의원님. 이제 뭐 도둑이 재발절인 격인데 그래 본인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게 떳떳한가 하는 질문인 거죠. 아니 이제 간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요 약간 피부가 조금 어두운 편인데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렇게 댓글 저는 몰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댓글에 뭔가 좀 박소무당처럼 얼굴이 하얗다 그런 표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의심을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선원 의원은 지극히 합리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동신대 당구를 막 300치고 400치고 500치는 사람도 있고 급성 간염을 알아서 군대를 면제당했는데 뭔가 그 어떤 양주하고 소주하고 이렇게 그냥 단체로 어떤 어두운 그런 룸에 있는 그런 어떤 주류를 파는 데서 또 술을 마시고 이런 사진들이 나돌아 다니니까 이것에 대해서 누구라고 지칭 안 하고 의혹을 제기했는데 왜 주진우 의원이 저기서 발끈하는 거죠? 저는 사실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주진우 의원이 여러 가지 의혹 제기를 많이 받다 보니까 약간 멘탈이 붕괴된 게 아닌가? 그게 어제 청문회에서 터져버렸다. 저는 좀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군 얘기하니까 사실은 검사 출신들 중에 군 안 갔다 온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황교안 전 대표도 참 죄송한 얘기지만 이분은 두드러기. 그러니까 단마진으로 안 가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명백하게 나와 있는 팩트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지난해 제가 예비군을 다 마쳤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2년 뒤에 민방위로 이제 저는 편입이 되는 군 자원인데 저는 로스쿨 졸업하고 군 법무관과 공익법무관을 제가 선택해서 간 게 아니라 추첨으로 저희 때는 제도가 추첨이 돼서 제가 공익법무관 갔다 왔고 저는 군 훈련을 4주밖에 안 받았습니다. 그 저는 현역 갔다 오신 분들한테 굉장히 미안해요. 물론 뭐 제가 선택해서 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제도에 저는 어떻게 보면 나름의 수혜를 입었다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군에서 저 전방에서 특히 고생하신 분들 생각하면은 마음이 짠하면서 저도 굉장히 좀 미안한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주진우 의원은 아니 군대를 안 갔는데 뭐 급성 간염인 거 전 진짜 몰랐거든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왜 저렇게 발끈하는지도 참 의문이고 본인이라고 특정도 안 했는데 그리고 군에 갔다 온 사람들 동료들 남성들 생각하면은 미안해서라도 저렇게 목청껏 소리를 못 지를 것 같은데 참 저랑은 생각이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고 뭐 이번 기회에 그 과거에 안철수 의원이 좀 떠오르면서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라고 스스로 무덤 파고 들어갔던 거랑 좀 비슷하게 상당히 좀 정무적인 판단도 좀 안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장희미 변호사님 보시기에 주진우 의원이 저렇게 거품 물고 달려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거 맥락이 있는 것 같은데요. 주진우 의원이 전 야당 의원으로서 의혹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예. 이게 선을 좀 넘은 측면에 이를테면 김민석 후보자가 뭐 지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저수지가 있냐, 당신 자금의 저수지 출처를 밝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본인도 엄청 증여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당신 아버지가 저수지란 소리냐라는 반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김민석 최고가 그 후보자가 이거 추징금이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차용증 만들어주고 좀 돈 좀 빌렸다 했더니 가짜라고 이야기를 해요. 허위라고. 근데 본인은 재산이 70억이잖아요. 부동산도 있는데 현금 예금성 자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막 몇 억을 빌려요. 그럼 그거 가짜입니까?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검증받느냐 하기에는 너무 이상한 사유들이 많은 거예요. 이제 질병도 저는 이제 질병을 거론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뭐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민감 정보니까요. 근데 그게 이제 공직자로서의 군 복무와 관련해서 이슈가 되는 건데 이 부분이 만성 간염과 그냥 급성 감염이 있는데 지금도 서울대 전문의가 올린 글이 대단히 화제가 되고 있고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만성은 군면제가 통상적으로 되는데 급성은 치료를 받아서 한 번 더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치료를 잘 받으면 그냥 1급으로 간다는 거예요. 5급을 받았어도. 치료를 제대로 받았는지 그리고 급성감염으로 빠지는 예가 너무 거의 없다 보니까 이거는 군 특혜의 어떤 의도가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 형성 과정도 본인 저는 뭐 떳떳한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그 당시에 유명한 공안 검사였었다라는 그렇죠. 거고 아들에게 그것도 말씀 주셨지만 20세 아들 7억 원 증여받으면 그 증여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증여세는 수증자 자기 돈 받은 사람이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검은봉투법을 만들겠다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치기 어린 법안. 아주 제가 신인규 변호사 이야기하는 거 듣고 마음에 와닿았던 게 밝은 봉투법을 만들어야죠. 저 하소연하는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원외 인사들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고민이 없고 그냥 무조건 저격하고 공격하는 걸 득점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그 안이한 정치 행태. 아, 그래서 국민들이 검사 출신 이런 국회의원을 외면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